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채권자가 4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구책의 일환으로 태영건설 대주주에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사자 출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줄면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인데 반도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봐도 될지 이야기 나온 김에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김치형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요약, 정리, 분석, 해설 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골칫거리 중에 하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며칠 사이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태영건설이 어려워져서 채권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까지는 지난주에 전해드렸고, 문제는 이게 의외로 부채가 많고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생각보다 사건이 크네 라는 게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인가 봐요. 28일 날 이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그러고 나면 몇 가지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융사들 중에 돈 제일 많이 빌려준 데를 보통 주채권은행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산업은행이거든요. 산업은행이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이 들어오면 돈 빌려준 사람들 다 모여봐라고 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통보를 하고 난 다음부터 14일 이내에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빚이 많냐, 그다음에 은행들이 도대체 금융권들이 얼마나 채권 다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명단이 있어야 모여라라고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월 1일 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양건설에 돈 빌려준 금융사로 보이는 회사들의 통보를 했는데, 이 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를 받은 대상 금융사가 400곳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데들이 돈을 빌려줬어라는 게 새로운 뉴스로 하나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뭐 금융당국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태영건설이 PF 대출해준 보증 규모가 한 4조 5천억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파악한 바로는 9조 1,816억 원이다라는 내용도 나왔으니까 2배 이상 부실이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돈 빌려준 분들은 굳이 분류를 해보면 태영건설이랑 거래하면서 어디 납품도 하고 뭐 공사해주고 아직 외상 못 받은 상거래 채권자들도 있을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태영건설이 빚 보증을 섰다가 그 사업장이 올스톱하는 바람에 태영건설로 돈 받으러 온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요즘 어렵다 보니까 태영건설도 여기저기서 이제 꼬아서 갚았을 텐데 그때 돈 빌려주는 채권자도 있었을 거고. 하여간 다양할 텐데 생각보다 부실 규모가 크다. 이거 정리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뚜껑을 제대로 열어본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 채권단들이 모여서 실제로 실사하고 뭐 그러면 더 이제 부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폭넓게 그 부실의 규모를 좀 본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대출 보증이라고 하면 건설사들의 대출 보증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신용 보강이라 그래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줄 때 사업이 잘못되거나 돈을 떼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자금 보충 확약이라든지 연대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태영건설이 해준 게 있고요. 요거는 그 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분양이 진도가 안 나가면 이건 태영건설이 갚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갚아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책임준공이라고 해서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수월하도록 책임준공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준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 진행 과정에 따라서 부채 발생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률이 높거나 분양이 좀 마무리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부실로 보기 좀 어렵다
있다라는 게 태형건설의 주장인데 다 안 지어서 그렇지 이거 다 분양된 거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부채입니까? 네네. 아. 근데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 부실로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폭넓게 통보를 한 거고 태형건설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4조 5천억이라는 게 9조 원까지 넓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느 날 갑자기 태양건설이 부도가 나면 이렇게 짓던 곳에도 내일부터 일당 못 나갈 거고 그럼 공사 올스톱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여기도 약간 불안하다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그 태형건설에 돈 빌려주거나 태형건설한테 보증서 받은 곳들 다 모여라 하니까 이 400여 곳도 여기서 이제 서로 얼굴 처음 보겠어요. 이제 네. 야, 그 당신도 물렸어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럴 텐데 이게 생각보다 많다는 건 앞으로 좀 진도 나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까? 걸림돌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그 소집 통보, 채권단 소집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14일 안에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개시가 결정되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75%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더 강력한 태형건설 측의 자구 노력이 나와야 동의가 되지. 이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다 보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워크아웃 개시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빚을 낸 곳이 많고 이른바 빚쟁이들이 많다는 것은 이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겠어요. 워크아웃이라는 게 이게 당장 지금 저 친구 돈 못 갚으려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 이게 아니라 저 친구가 회사를 다녀야 그래도 월급도 받고 그래야 우리 돈도 좀 받을 거 아니냐 일단은 좀 우리끼리 좀 참아보자라는 게 이제 워크아웃이니까 그런 목소리가 하나로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겠죠. 태형건설 쪽에서 자구안을 좀 내놓으라고 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는 사이에 조금은 채권단 입장에서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태형건설이 상장사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시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열사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는 데 쓰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형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매각을 했거든요. 이게 한 2,400억 원 정도의 매각이 됐는데 예. 태형건설의 대주주인 TY홀딩스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돌고 돌아서 태형건설한테 들어갔을 거고. 들어가야 되죠. 예. 그리고 오너가가 이 회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생각해 보면 TY홀딩스가 960억 원, 오너가가 1,44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태형 인더스트리의 주주가 그렇게 됐었다는 거죠. 네네네. 오너가 60, TY홀딩스가 40. 네. 그러니까 네. 오너가 뭐 사재 출연해서 돈을 넣든 대주주인 TY홀딩스가 이 돈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예. 태형건설 쪽으로 뭐 빌려주든 집어넣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TY홀딩스의 자회사가 태형건설이고. 네. 근데 이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매각 대금을 약속대로 지금 넣지 않고 있는 게 꽤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뉴스로 나옵니다. 하기야 TY홀딩스는 태형건설하고는 별도의 회사니까 모자지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원리라는 게 주주들이 주식 투자한 것만큼 손해 보면 서로 손 털고 끝나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럴 거면 우리는 워크아웃 왜 해주냐 우리도 그냥 부도 내고 말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너 일가가 또 사재 출연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대주주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오너 일가의 희생 노력을 보이라라고 채권단은 요구할 거고요. 예.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서영 회장 일가가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하라고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신문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만 지금 오너가가 1,400억 원 넘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지금 TY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사 블루원이라는 골프장도 있거든요. 이것도 예.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의 지분도 오너가 한 12.2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SBS거든요. SBS를 TY홀딩스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예. 가장 알짜 회사로도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오너가가 이 지분의 일부라도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장님도 개인 돈을 좀 넣으세요. 그런 얘기 같은데 네네. 이게 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채권단들도 이런저런 희생을 하는 게 워크아웃이니까 말은 되는데 이게 가끔씩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 것이 보통 이럴 때는 당연히 주주들도 이익을 보니까 주주의 대표인 대주주가 좀 희생해라 그런 논리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주주들이 골고루 돈을 내서 희생하든 해야지 꼭 대주주만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대주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이제 경영이라든지 그간에 있어서의 책임의 일부를 지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하는 당연히 거죠. 그런 건데 네. 그래서 굳이 고민하는 이유는 이럴 때는 대주주가 희생하라고 하면 평소에도 대주주가 전횡하는 것에 대해서 전횡이라고 하지 말고 저건 나중에 대주주가 문제 생기면 본인이 희생하니까 평소에는 권한을 휘두르는 게 맞아라고 우리는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평소는 왜 지분은 이거밖에 안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왜 이거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대주주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니 이조차도 이중잣대이긴 한 것 같다. 이런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 또 반론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태양건설 이야기 들어봤고 양용걸 기자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성적표를 좀 분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난 한 해 예. 우리나라 무역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1년 전체로 보면은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한 건데요. 2022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적자고요. 물론 적자 규모는 2022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4분의 1로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자 폭은 줄었는데 아직은 마이너스다라는 거고 역시 이제 반도체 때문이었는데 반도체가 한 수출이 23% 정도 줄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자동차는 한 30% 늘면서 뭐 산업 간에는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반도체, 컴퓨터,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가 줄었고 예. 자동차 기계 선박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3조 정도 미쳤다라는 겁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건 중국으로 수출을 좀 못한 게 예전보다 못한 게 원인이라면서요? 네, 이게 가장 크고요. 이번에 큰 변화 중 하나가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최대 수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수출국은 상당 기간 중국이었는데 예. 이번에 뒤집힌 거고요. 미국이 2003년 6월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는 많이 팔기도 했지만 또 많이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 60조 원 정도 흑자를 받고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 위치를 되찾았는데 역시 여기에는 또 자동차가 큰 역할을 했고요. 지난해 대중국 무역 수지,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것 중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이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더 많이 해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IRA에도 비교적 시장을 좀 잘 뚫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외적으로 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상용 리스 쪽으로 길을 뚫어서 전기차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전기 트럭, 픽업. 네, 예. 트럭, 예.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들도 미리미리 좀 미국 현지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제 효과를 좀 봤다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은 우리가 수출하던 중간재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에서는 오히려 핵심 원료값을 이제 비싸게 받으면서 예. 수익 금액이 늘어난 탓이 컸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일단 지난해 무역을 먼저 요약하면 상저하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1분기에 제일 안 좋았다가 반도체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마지막 그 3개월은 수출이 좀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러면 올해는 어떨 거냐 했을 때 무역협회가 내놓은 답이 극한의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상황이 변화가 없고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게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가 확 풀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무역과 투자가 부진할 거다라는 예. 건데 전쟁이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본 전쟁도 전쟁인데 예멘 후티 반군이 수에즈 항로를 이제 공격해서 배가 제대로 못 다니니까 물류 비용이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 비용이 새해 들면서 바로 45% 정도 올랐고요. 이게 지금 수에즈 운하가 세계 교역의 한 12% 정도를 맡고 있는데 미국 동부로 가는 해운 운임도 점점 비싸지고 있어서 이게 이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미국 유럽에 가는 우리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국내 기업의 생산 공장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막히면 여기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올림픽대로 막히면 강북 강변도 다 미어지듯이 막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쪽 파나마 운하도 더 막힐 거고. 네. 올해 선거가 유독 많아서 네. 그것도 꽤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이게 있고. 무역의 굉장히 큰 변수인데 주요국 선거가 정말 말 그대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고요. 유럽 연합,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40여 곳에서 리더십 교체를 놓고 선거를 이야, 치르거든요. 올해가 그런데 이게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일단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의 이걸 가장 크게 이야기할 거고 자국 중심주의가 판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서로 양보가 필요한 무역에 있어서는 이 보호무역주의가 좀 강해질 수 있고 예. 인기 영합적인 공약들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무역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약속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에 대통령하고 연방 하원 전체 그다음에 연방 상원의 3분의 1에 대한 선거가 치러지는데 예. 여기에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중국에 대해서만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중심주의인데 그러면 우리는 양쪽 사이에 끼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들고 나오면서 이제 환경 규제 더 강하게 하고 있어서 새해에도 수출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쟁과 선거는 우리나라 수출에 별로 안 좋다. 이게 결론인 것 같고. 맞습니다. 다만 굳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 되려는 건 각국의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면 그게 국민들 소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그래서 삼성 휴대폰 뭐 현대자동차 좀 더 살 수 있는 좀 거죠. 팔리지 않겠냐 하는 네. 건데 네. 그거는 또 변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중국에 있어서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거든요. 이게 3월에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다음 예산안,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확 이렇게 높게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 정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중국의 내수가 좀 살아나면서 우리 무역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중국이 예전에는 뭐 7% 8%는 기본으로 하는 나라였는데 경제 성장이 지금 5%도 5%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네. 그렇고 그래서 좀 부양책을 쓸 것 같기도 하다. 네, 맞습니다. 그게 기대감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반도체 경기가 좀 풀리느냐 아니냐. 올해 풀린다는 얘기는 재작년부터 사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죠. 도대체 언제 풀리느냐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휴대폰 PC 이런 거 우리 이제 교체할 때가 슬슬 됐어 안 됐어. 이제 그 결국은 그 마음일 텐데 소비자들의 마음.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는 겁니까? 올해는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게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만 13조 원 적자를 냈는데요. 예. 이 삼성전자가 올해는 여기서 11조 원 영업이익을 내겠다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익을 25조 원이나 높이겠다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물론 이건 전망이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발표를 한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반도체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반도체 개별 기업에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지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거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반도체를 이제 소재로 사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휴대폰, PC, 서버 이런 회사들이 좀 돌아가느냐,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그쪽에서 좀 구매를 하느냐의 문제일 거고 그 신호는 현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반도체 가격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석 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 달 연속 오른 게 이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2021년 이후로 2년여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무렵이 어떤 때인가 생각하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PC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폭발해서 이제 반도체 호황이 왔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좀 거품이 빠졌죠. 근데 2년 만에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삼성전자 같은 주요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 감산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휴대폰 바꿀 때 됐어 이제 지겨워 새로운 휴대폰 요즘 좋대 나 사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드는지
뭐 새로운 휴대폰 해봐야 똑같구만 뭘 또 써요. 그냥 중고 쓰든가 쓰던 거 쓰지. 인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 사실 지금 보십니까? 상황이 된 게 이제 교체를 한번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돈을 안 쓰더라 예.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희망적인 건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했다. 그게 바로 AI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AI가 지난해 최대 이슈였고 올해도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될 텐데 이제 기업들이 앞다퉈서 엄청난 돈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필수적인 게 엄청난 규모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지금 표정이 밝은 게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그러니까 HBM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D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제 AI의 필수적인 이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고성능 D램인데 네. 어떻게 고성능을 구현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D램을 이제 여러 가지로 쌓아가지고 기존의 이제 모형을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한 5조 원 정도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최대한 15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 새로운 먹거리까지 탄생을 해서 올해는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돌리려면 요 칩이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주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회복이 돼야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돼야 우리나라로 돈이 좀 들어와서 그게 우리나라 내수도 좀 살릴 텐데. 네.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큰데 만약에 이 낙관적인 전망대로 이루어진다면 지난해에는 이제 워낙 부진한 경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실망이 컸는데 예. 올해는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수출이 잘 되면 그러면 일단 1,300원대 머물러도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는 워낙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니까 이런 달러가 들어오면 좀 이제 뭔가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러게요. 우리가 뭐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뭐 계속 그런 전망을 하고 뭐 수요가 어떠니 뭐 분양이 어떠니 말을 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이렇게 수출이 좀 잘 되면 시차를 두고 집값도 좀 오르는 거고 수출이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뭐 그렇습니다. 되겠어요? 이제 그런 영향을 주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긴 한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은 뭐 매년 나오는 거라서 그렇죠. 이번에도 속는 거 아니냐. 네. 속을 만한 변수는 없습니까 혹시? 제가 이걸 전해드리면서도 참 조마조마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이제 연초부터 상저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상저하저로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좀 역시나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한두 번 속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 있냐면은 이제 올해도 반도체 시장이 녹록진 않다 이런 얘기인데 여전히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게 재고가 지금 회사마다 거의 수십조 원 규모의 반도체가 쌓여 있어서 이게 아직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구형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팔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특히 D램 말고 낸드 플래시 시장은 적자가 올해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부진한 시장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요. 또 AI발 수요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이슈긴 한데 과연 그만큼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작동하고 야 빨리 DRAM 사와 하는 수요가 과연 오래 있을 거냐? 그렇습니다. 어.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주식 사라는 얘기인가 걱정을 하실 텐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지난해에만 해도 삼성전자가 40% 이상 올랐거든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이제 투자 결정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년에 삼성전자만 사뒀으면 40% 먹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주식 투자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저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국민 김치영 큐레이터 양효걸 기자였고요. 예.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